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켜실까요? 자, 올리겠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이거,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우리 130회 대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30회 같은 경우에서는 토요일 강의하고 일요일 강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토요일에 대한 부분은 정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실전반과 정규반으로 했는데, 첫 번째 실전반, 2번 정규반이에요. 실전반, 그 다음에 정규반.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정규반, 즉, 기본적인 내용을 카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10주 또는 9주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정규반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는 특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실전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실전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풀이가 들어가죠. 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험 문제라,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풀이하는 거니까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리큘럼에 따라서 나올 문제를 찍을 거예요. 그럼 찍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미리 예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문제 목록이 올라갈 거예요. 이 문제 내 거다. 아예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풀이까지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머리에 빠르게 학습의 효율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정규반에서의 가르친 카리큘럼 그 과정 내에서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여기 이제 그야말로 찍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이제 학습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여기 특강에 대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퀴즈,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중요한 이슈 이런 부분을 할 거니까 여기도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시험장에 가셔서 충분히 적중이 되세요. 그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여기는 이제 이 실전반은 뭐예요? 우리가 강의 과정 중 강의 과정 내에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테스트를 할 거죠. 실전 테스트를 할 텐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답형, 하나는 논문형. 논문형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일요일날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는 강의 과정 내가 아니라 전체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전체 범위에서 낼 거예요. 전체 범위. 전체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내서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기본, 여기는 조금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도 나올 만한 문제를 뽑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강의 과정 중에서 하니까 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다 낼 거예요. 물론 이 두 문제를 합치면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학습하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고득점을 맞을 건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문제 풀이를 할 때도 고득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단답형에 대해서는 이제 10문제만 낼 거고요. 서술형에 대해서는 논문형에 대해서는 4문제만 낼 거예요. 왜 10문제냐? 13문제를 안 내고 왜 10문제냐? 요 문제는 피해가지 말고 똑바로 쓰자 그 얘기예요. 보통 이제 13문제 하면 3문제를 걸르고 10문제를 쓰면 내가 쓰고 싶은 문제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쓰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란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뭐예요? 충분히 시험에 우리 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을 3번 공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습을 하시죠. 두 번째는 실전 테스트를 하죠. 세 번째는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문제당 몇 번씩 학습하시는 거예요? 3번이에요. 3~4번이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 갖다 놓고 3번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써보세요.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왜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이게 손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 머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명령을 하니까 손을 움직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학습에 대한 단계를 보면
인지, 판단, 조작 이렇게 가거든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손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치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르는 문제라도 답안을 보시고 3번 써보면 뭐예요? 소리내서 3번 써보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3번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풀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나만의 오답집을 만드셔야 돼요. 즉, 내가 푼 답안에다가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빨간 패드로 이거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뭐 비교표가 빠졌다. 핵심이 뭐가 빠졌다 하는 것들을 하나를 적어서 거기다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임박해서 뭘 본다? 그 빨간색만 보고 갈 거예요.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나머지는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뭘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풀이 단계에서 나만의 오답집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알려드리고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29회 오늘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우리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부분은 이거를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멘붕이 오실 거예요. 아, 나 이거 놓쳤다. 아, 이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기술사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에서도 정답이 없듯이 시공기술사, 기술사에서도 논술형에서는 특히나 그래요.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 같은 객관식에서는 정답이 있지만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뭐는 있어요? 고득점 답안은 있다고요. 고득점 답안. 답안.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60점을 훨씬 넘는 답안이에요. 고득점 답안. 고득점 답안 위에는 뭐가 있나요? 초득점 답안? 더 위에는 뭐예요? 울트라 초득점 답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답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득점 답안을 맞을 수 있는 어떤 핵심을 2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예를 들자면 논리적인 답안. 논리적. 아니, 이 기술사 시험에서는 논리적으로 결론 내는 걸 좋아해요. 이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일 현장에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실무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3연분계 내적 외적 발생 원인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가장 큰 원인과 가장 확실한 대책을 얘기를 해야 돼요. 원인을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을 강조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끊을 수 있냐면 명쾌한 답안을 좋아해요. 명쾌한 답안. 즉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부분의 첫 번째에 대한 부분에서는 논리적 전개. 이 내용을 보면 논리가 우리 시쳇말로 이런 얘기하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논리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결론이 어떤 근거에 따라서 나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준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고득점 답안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리의 핵심이 없는 논술이 있나요? 어떤 논술을 봐도 핵심이 없는 논술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는 고득점 답안에 대한 고찰이에요.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제가 써도 정답은 아니에요. 고득점 답안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져들지는 않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 가장 확실한 핵심이 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런 거를 나눠드리면 좋겠죠.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면. 그러면 뭐가 문제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생각을,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은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전가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하셔야지 제가 트레이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쓴 다음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그걸 그대로 외운다? 그건 절대로 논술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객관식에서는 그런 게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되지만 이 논술형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내가 철저하게 느끼고
나만의 답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왜 합격률이 높을까요? 왜 높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답안이 논리적이고 명쾌하면서도 답안이 다 틀려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를 많이 찍었는데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불안해요. 다 답안이 똑같을 것 같아서요.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아무리 이걸 쓰라고 해도 그날 가서 딴 거 쓰세요. 딴 거를 쓰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가지 답안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이것도 쓸 수 있다. 저것도 쓸 수 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답안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바보같이 이걸 나눠드리면서 이것만 쓰면 붙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은 편안하게 명쾌한 답안, 논리적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답안이 좀 명쾌해지고 확실한 답안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뭐부터 낸다?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암버력 사키시 유의사항. 이거 먼저 내용을 하기 전에 암버력 사키시 유의사항은 암버력은 토공하고 다짐하고 사키하고 다른가요? 다르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토사성토를 하고 토사다짐을 한다라는 건 다짐도나 어떤 운반 관리가 비교적 명쾌하기도 하고 한데 암버력은 현장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암버력은 별도로 이제 어떤 쌓기 작업이 토공 작업하고는 특수할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러면 다짐 관리도 조금 더 다르게 다져야 될 거예요. 그거를 차이점을 아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 문제는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암석만 다지는 경우는 없어요. 토사하고 같이 다져야죠. 맞나요? 암석하고 토사하고 같이 다져. 왜냐하면 암석이 워낙 이 맞물림이 좋지만 그 공급률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 성토를 하고 하중이 작용하면 압축 침하가 되거든요. 즉시 침하가 생기고 요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재료는 전부 다 뭐 한다? 암버력 쌓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 암버력과 토사와 병용성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암버력만 쌓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병용성토 시의 유의사항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병용성토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즉 암버력과 토사다짐의 암버력 쌓기하고 토사에 대한 쌓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암버력을 쌓을 때 즉 병용성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얘기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예요? 병용 쌓기 시 유의사항이요. 병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악이 70%예요. 산악지가 많다고요. 그러면 땅을 파면은 암반이 한 70%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흙은 한 30% 나오고 암버력은 70%가 나와요. 그럼 이걸 유용을 하는데 이걸 다 깨서 잘게 깬 다음에 소화를 한 다음에 병용성토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오면 어떻게 한다? 병용성토시 유의사항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한번 보시면 병용성토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자, 석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좁은 경우에요. 제방같이 좁고 높은 거예요. 좁고 높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낮고 넓은 도로성토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석재는 이렇게 좁은 경우가 있고요. 넓은 경우가 있다 하면은, 자, 여기 1번과 2번이 있고요. 여기 1번과 2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좁고 넓은, 즉 댐이나 우리가 제방 같은 걸 얘기해 보고요. 여기는 넓고 낮은 도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암버력이에요. 1번이 토사예요. 토사하고 암버력하고 병용성토 하려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암버력이죠? 예,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암버력을 하는 이유, 여기를 암버력을 해야 되겠죠. 암버력 쌓기를. 그 이유는 뭐죠? 암버력을 위에다 쌓으면 요철, 예, 평탄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암버력을 밑에다 쌓아야 지지층의 지지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수성.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밑에 암버력 재료는 투성이 좋은 재료라 공급률이 크니까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밑에다 대고 여기다가 토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토사가 암버력 사이에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관입이 되면서 얘가 또 그 압축 치마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다 뭘 깔아요? 입도 조정층이라는 걸 깔아요. 자갈.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갈에 대해 우리가 이제 필터층 얘기도 이제 제 방에서 하는데 이 자갈의 목표는 뭐예요? 즉 이 모래 토사층에 이 관입을 방지하고요. 또요. 압축 치마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써요. 이해되시죠? 또 배수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를 암석 재료를 해요? 1번, 2번. 우리 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2번이 사석재고 여기가 이제 토사나 코아, 우리가 얘기하는 점성토 재료가 되겠죠. 2번을 해야 배수성이 좋고요. 전단 파괴할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쪽이 암버력이고 이쪽이 토사예요. 그럼 가운데다 뭘 둬요? 입도 조전층, 필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암버력 사킷이 유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얘를 병용성토할 경우 도로성토 암서킷, 제방성토 암서킷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주는 게 좋아요. 아니 암서킷이 유의사항하면 암을 어떻게 쌓는 거예요? 낮게 쌓는 건가요? 높게 쌓는 건가요? 좁게 쌓는 건가요? 아니면 넓게 쌓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공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면 시공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장과 식품, 재료, 장비, 가시설부터 시작해요. 아니 재료가 적정한지 장비가 적정한지 가시설에 대한 부분이 설비나 가시설에 대한 부분이 먼저 갖춰져있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킷이 유의사항을 제방 사키로 간다든가 도로 사키로 간다든가 해서 그걸 나눠서 쓰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방 쌓기의 경우 또는 도로 성토 쌓기의 경우 또는 폭이 적고 높이가 높은 경우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하면은 책에 보면은 그냥 유의사항 해가지고 줄줄이 써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특정을 해야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유의사항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로인지 댐인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킷이 유의사항이란 대제목을 1번 암버력에 대한 사킷에 대한 개요 쓰고 2번 뭐 암버력에 대한 성토재료에 대한 적합한 재료 쓰고 3번 사킷이 유의사항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제방 사킷이 유의사항, 제방의 경우 또는요 도로 성토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사킷이 유의사항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해요? 공공 무슨 현장의 제방 사킷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답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사킷이 유의사항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왔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느냐가 핵심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쌓기만 하면은 암버력만, 암반만 갖고 쌓는 경우는 없어요. 입상 재료를 넣어가지고 쌓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소화라고 운반한 다음에 포설할 때, 본서 같은 데 보시면 분명히 암버력에다 공극체음제를 넣어요. 압축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극체음제를 넣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뭐 한다? 순수하게 암반만 다지는 경우는 없어요. 토사하고 병용성토를 하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이 답안은 먼저 쌓기를 어떻게 해서 구체화해서 세분화해서 나누느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제방 쌓기시 또는 도로 쌓기시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디테일의 승리라니까요. 아니 이게 뭘 쌓는지도 모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는 쌓는 부분의 위치가 틀려요. 근데 틀린데 그냥 쌓기시 유의사항을 똑같이 쓴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한다? 쌓기 대상을 특정을 한 다음에 쓰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무조건 이론만 보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꾸 현장의 사례를 빗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1번 어떤 개요나 정의를 쓰고 2번 재료나 장비요. 암버력 쌓기 시의 적정 재료, 암버력 쌓기 시의 적정 장비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뭐를 대제목을 많이 써야 된다?
사키시 유의사항을 나눠서 쓴다고요. 도로 사키시의 경우, 제방 사키시의 경우, 좁은 경우, 넓은 경우,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고성토의 경우, 저성토의 경우 이런 식으로요. 그 디테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키시 유의사항만 쓰면 조금 경쟁력이 없고요. 사키시 유의사항을 나눠서 쓰시는 분은 경쟁력이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암버력 쌓기 할 때는 이 품질에 대한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압축 치마, 평탄성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 논술의 핵심 뭘 강조해요? 평탄성 확보 방안, 압축 치마, 억제 대책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암버력 안에 흙이 기어 들어가니까 나중에 평탄성이 안 좋아지고 압축 치마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한다? 압축 치마 저감 대책. 자, 압축 치마 저감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저 혼자 떠들면서 여러분한테 이것만 쓰시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압축 치마가 안 생길까요? 아니, 암석 재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암석 재료는 이렇게 입상 재료라서 맞물림이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공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성토를 하고 도로를 올리고 하다 보면 얘가 이제 흙이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평탄성이 안 나오고 요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평탄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입도가 양호하고 입경이 비교적 작은 골재를 혼입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요. 시멘트 안정처리층 괜찮아요. 시멘트랑 골재를 섞어서 하면은 이게 강성이 크기 때문에 압축 치마에 대한 저항성이 있나요? 아니면 토목섬유를 위에 깔고 하면 어떨까요? 다층으로 흙을 쌓고 토목섬유를 깔고 해가지고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평탄성을 맞출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줘야겠죠. 키는 뭐죠? 평탄성, 압축 치마 억제 대책 이런 얘기가 별도로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버력 쌓기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이 뭔가요? 특히 유의할 사항. 방금 얘기했잖아요. 평탄성이나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런 거를 대제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죠? 쌓기시 유의사항을 나눠서 쓴다. 평탄성이나 압축 치마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호 씨, 쌓기시 정말 유의할 사항이 뭐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암석 재료랑 토공 재료랑 하다 보면은 얘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 암석은 서로 맞물림 때문에 치마가 잘 안 일어나는데 그 공국이 크기 때문에 공국 부분에서 어떤 압축 치마가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평탄성 확보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킷이 가장 유의할 사항은 뭐예요?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대제목으로요. 대제목으로 특히 유의할 사항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뭘 생각해요? 물어본 것은 세분화해서 쓴다. 문제 존중.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인 어떤 논술의 핵심. 그거 중요하죠? 예, 그런 얘기를 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공법 유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암버력 쌓기 시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쓰는데 중점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걸 많이 쓰고 쌓기시 유의사항을 많이 쓰고 정말 유의할 사항 하나를 강조하고 그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적중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실토를 해요. 적중 아닌 게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완전 적중 안 한 건 두 개. 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어떤 시공단계 및 예산, 이게 이제 우리 보시면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것과 시험 문제 두 번 나왔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내죠. 전체 30%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내요. 처음 나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60%까지는 그렇게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단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비율을 30%로 내주세요 라고 준비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 빼고는 다 맞췄네요. 일단은 뭐 더 확장하면 4개까지도 볼 수 있는데
두 개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의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76조에 있다고요. 법령 기준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침에 있어요.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죠.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 아니면 뭐 법을 중대재해처벌법 법에서도 다 날 수 있고요.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못 쓰면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죠. 굉장히 편협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 단계에서 예산 검증에 대한 업무하고 지원 업무가 뭐냐면 한번 보시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산, 계약 관련이에요. 이게 법령집을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공사나 계속비공사 같은 거 있죠.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공사나 계속비공사 같은 경우는 연부액이 있죠. 만약에 이 공사비가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1,000억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1,000억에다가 1,000억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억에다가 5년 공사다라고 이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면 차수별로 주는 거죠. 1차 연도에 가서 이제 만약에 200억, 그 다음에 3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해서 그거를 받아서 해요. 근데 그 차수별로 지원한 하는 예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한다?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해 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발주자가 해야 될 업무인데 지원 이거를 해준다. 이 금액이 첫째 연도에 200억을 주는 게 맞느냐? 300억을 주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성 및 계약 관련 기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급을 발주처에서 할 때 그게 적정하게 지급이 됐느냐, 많으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는 책임감리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설사업 관리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된다고 핵심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지하철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이제 공무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럽니다. 1,500억 공사 현장에서요. 연부에 이제 공정표를 짜가지고 이제 하죠. 그러면 차수배 공사예요. 장기 계속 공사예요. 1차 년도에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500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300억이 필요해요. 300억으로 해서 기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짜면은 예정공정표라고 있죠. 예정공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도 하죠. 계약 금액 변경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물가 변동을 하면 예정 공정표로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공정표가 법이에요, 법. 계약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정 공정표상의 첫째 연도에 예를 들어서 30%를 들어가려면 300억이 필요해요. 그럼 300억 달라. 거기에 대해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가 작성해요. 시공사에서 300억이 필요한 이유랑 그 공정에 대한 부분을 다 짜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검토를 제가 다 끝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별로 검토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 기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내가 기성에 대한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를 들자면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300억에 대한 부분이 계약공정표에 즉 우리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예정공정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보고 그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으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계획이나 검토는 누가 해요? 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제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 이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가 어디까지냐? 그냥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가 수립하고 검토만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침에 따라서 뭐 한다? 계획도 여기서 하고 검토도 여기서 하는 건지냐? 이런 부분이죠. 원래는 이 지침상에서 보면은 계획을 이분들이 하고 시공상에 그게 적정한지 시공상에 그게 어떤 장비나 어떤 인력에 대한 투입을 보고 시공상에 그게 적정한지 하는 건지를 우리 이제 시공사가 자기 시공 측면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획은 시공사가 내고요. 그 다음에 검토는 누가 해요? 저쪽에서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계획이나 검토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시공사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발주차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발주자가 전문성이 없고 내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CM을 뒀어요. 근데 CM이 현장에 딱 나왔어요. 근데 CM이 나도 이걸 잘 몰라요. 이 업무를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나도 일이 많고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긴다? 시공사한테 넘겨요. 시공사도 내가 일이 많아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긴다? 협력업체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게 관리라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모호해지잖아요. 계획 수립부터 관리는 누가 한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하고 의견 제시는 누가 한다? 그건 시공사가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사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업무에 대한 업무 범위나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실무상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개선 사항은 없는지를 제시하는 게 기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는 뭐냐면 예산에 대한 검증이나 또는 기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견 제시,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과 검토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예요. 그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누가 한다? 시공사가 해줘. 이게 내가 장비는 도대체 이걸 못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액을 짜가지고 300억을 짰어요.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다고요. 뭐라고 해요? 기획재정부에다가 가가지고 그걸 읍수를 하래요. 가가지고 우리 현장, 우리 공구 쪽에다가 돈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걸 당위기성을 주장하고 하래요. 이게 시공사가 업무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검토는 뭐냐면 이 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공정표상의 내용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해년도에 30%의 공정이 들어간다면 300억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30%를 하지 그것보다 적게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무상의 문제를 꺼낼 수 있는데 여기에 과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어떤 얘기다? 비슷하게 쓰시고요. 자꾸 실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특정 계층의 특정 부분이 특정 어떤 지침을 알고 들어가서 분다라고 해서 붙을 수 있다면 문제가 논란이 있죠. 그래서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제 내지 말아주세요 해요. 저기 뭐 업무 지침 뭐에 그것만 딸랑 외우고 가서 쓸 수 있는 문제는 내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두 개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일단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안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런 문제일수록 어떤 지침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무상에서의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에요? 이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가 뭐하죠?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발주처도 내 일이 하기가 싫어요. 이 일을 하기가 싫고 잘 전문성이 없어요. 건설사업관리자도 전문성이 없고요. 하기가 싫어요. 시공자한테 넘기는데 시공자는 어떻게 해요? 시공자가 제일 많이 알겠는데 협력사를 시킨다고요. 그럼 협력사 온 거를 대충 검토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넘기고 또 그걸 해가지고 넘기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계획에 대한 주체가 돼야 돼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누가 한다? 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실무상 대책.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사면붕괴의 원인 및 대책. 요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면붕괴에 대해서 내적, 외적 발생 원인. 자, 이거부터 한번 결론부터 한번 내볼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면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측구도 있고, 이렇게 있고, 사면이 이렇게 있다. 예. 사면이 있으면 이제 사면에 대한 활동 파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냐면, 자, 지표수가 있고요. 침투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어요. 밑에서 쳐 올라오는 거, 위에서 올라오는 거. 즉, 지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전단 응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있고요.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즉, 여기는 이제 외적 원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내적 원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율은 전단 강도, 응력분의 전단 강도인데 안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은 다 떨어뜨려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안전율이라는 게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인데 어떻게 된다? 여기 지표수는 뭘 올리는 거예요? 전단 응력을 올린다. 얘는 지하수는 뭐예요? 전단 강도로 떨어뜨려요. 전단 강도 타우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니까 전응력 마이너스 강극수압. 즉 강극수압이 커지니까 전단 강도는 떨어지죠. 그러면 지하수는 전단 강도로 떨어뜨리고 지표수는 수하중, 물하중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흙이 젖어지면 흙 무게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붕괴 위험성이 커요. 그럼 침투수는 뭐예요? 전단 응력을 증가하는 건가요? 전단 강도를 감소하는 걸까요? 둘 다요. 둘 다라고요. 그래서 지표수를 차단하고 침투수를 배제하고 지하수를 저하하는 대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원 씨, 삼연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뭐죠?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기술사는 이 원인을 주저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 원인과 핵심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수 대책이나 차수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이 붕괴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해빙기, 홍수기, 지진시. 해빙기에 사면이 붕괴되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건천시에 아무런 일도 없는데 사면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요. 보통 사면이 붕괴되는 건 뭐가 있다? 해빙기, 홍수기, 지진시예요. 이 세 개의 공통 인자가 뭘까요? 물이에요. 해빙기에서는 물이 동결된 게 녹으면서 연화가 되니까 물 때문에 생기고요. 홍수기는 수하중이 증가하고요. 지진시는 안에 수압이 있는데 지진이 생기면 과잉강극 수압이 생기면서 전단 강도가 획 떨어져요. 그러니까 붕괴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문제 원인은 뭐라고요? 물. 그러면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뭐예요? 배수 대책이나 차수 대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강조가 됐나요?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즉 우리가 얘기하면 전단 강도 감소의 원인, 전단 응력 증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냥 내적 원인, 전단 강도 감소, 전단 응력 증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건 뭐냐면 지질이 단층이나 습곡이에요. 즉 사면 경사하고 같은 방향으로 단층이 나거나 습곡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되겠죠. 붕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면이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파쇄대가 단층이 발달되어 있다면 무너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무너지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전단 강도가 감소되는 건 어떻게 된다? 단층과 습곡이 사면 방향으로 발달한 경우예요. 맞나요? 두 번째, 지형은 뭐예요?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높이가 높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냥 전단 강도 감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강우 때문에 물이 잘 흡수가 되고 침투가 잘 되는 어떤 흙이에요. 그리고 물이 예를 들자면 기후가 비가 잦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전단 강도에 대한 어떤 그 감소 원인이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 응력 증가는 뭐냐면 지진과 홍수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나? 여기 이제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로내다가 이렇게 깎아냈어요. 깎아내면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전단 파괴에 대한 안전율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활동 파괴에 저항하는 흙덩어리거든요. 이쪽으로는 쏟아질라는 활동에 기여하는 그 토개고 이쪽은 활동에 저항하는 토개인데 여기를 이만큼 잘라내고 도로를 낸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선단을 절취하면 전단 응력이 증가해요. 쏟아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는 발파를 한다, 벌목을 한다 이런 행위들도 전부 다 뭐예요? 삼면붕괴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핵심은 두 가지죠.
삼면봉기의 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책을 원인별로 쓸 수 있느냐. 이거 핵심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과 핵심 대책을 강조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 명언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물은 토목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물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토목에서는 극복의 대상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저요. 우리 토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치수에서부터 발달한 거 아닌가요? 뭐 이제 나일강, 양쯔강 이런 데서요. 그래서 토목이다. 자, 그러면 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상세하게 쓰고 대책도 내적 원인에 대한 대책, 즉 전단 강도 증가에 대한 대책 또는 전단 능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쓰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배수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죠. 배수 효과가 저하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해빙기 점검 같은 거 나가면은 이런데 우리 소단의 측구나 이런데 배수구나 이런데 봐서 뭐예요?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저 측구에 나무 덤불이나 아니면 잡석 같은 게 뭐 잡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배수가 철저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불투수성 어떤 피복제를 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물이 기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차수나 배수 대책 얘기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확실한 대책을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과다짐도 이것도 그대로 풀었던 문제죠.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다짐이란 건 뭐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암석이 됐던 점성토가 됐던 다지면은 우리 이제 다짐의 효과부터 한번 볼게요. 다짐은 뭐예요?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요거를 계산한다. 이게 흙덩어리가 있는데 자, 뭐 한다? 치마량을 감소한다. 치마량을 감소하고요. 다지면은 나중에 사후 치마가 잘 안 생겨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압축성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지지력을 증대시킨다. 지지력을 증대시킨다라는 거는 전단 강도를 증대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면에서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항력을 높이고 땅에서는 전단 파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하는 거고요. 얘는요. 투수성을 감소시킨다. 투수성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물을 먹으면 연화나 팽창을 해요. 동상융해 또는 예를 들어서 함수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흙이 곤죽이 되면서 치마가 생기죠. 그러니까 흙의 연화와 팽창을 스웰링, 보일링 하는 거예요. 스웰링 우리가 벌킹 하는 거예요. 연화와 팽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작업을 뭐라고 한다? 다짐이라고 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로 다지면 어떻게 해요? 치마량이 커지고 지지력이 떨어지면서 투수성이 증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과다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과다짐의 문제점, 원인, 대책 아니에요. 문제점, 원인, 대책. 문제점은 뭐예요? 이 세 개. 치마량이 작아지니까 치마량이 커지면서 압축성이 커진다. 두 번째, 전단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므로 만약에 성토시에 전단 파괴가 우려될 수 있다. 세 번째, 흙이 어떤 투수성, 공급률이 커지면서 투수성이 커지니까 뭐 한다? 흙이 동상융해에 취약하고 연화, 팽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은 뭐예요? 결국 재료를 가지고 장비를 대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토공이라는 건 적정 재료를 가지고 장비를 대고 시공을 한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짐 관리예요. 재료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다짐에 대한 두께, 횟수, 속도죠. 그래서 다짐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볼까요? 골재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고 점성토 얘기도 들 수 있어요. 골재가 이렇게 쇠석을 있는데 맞물림이 좋아요. 맞물림이 이게 딱 좋다. 근데 얘를 다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깨져요, 모서리가. 깨져서 둥그스름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맞물림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너무 세게 다지면 골재가 바스러지면서 맞물림이 안 좋아서 이 전단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나빠져요. 어느 정도 적정 다짐하면 이게 맞물림이 좋으니까 전단 강도가 좋아지지만 너무 세게 다지면 어떻게 된다? 이 모서리가 깨지면서 둥그스름한 어떤 이평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단 강도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적당하게 다지라 그 얘기예요. 적당하게 다짐 에너지를 줘서 다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죠? 시험 다짐 후
최적 다짐 방법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꺼내야 돼요. 시험 다짐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짐 에너지가 넘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밀도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시험 다짐 후 다짐 횟수, 우리가 얘기하는 다짐 규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과다짐에 대한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재료를 적정 재료를 한다. 입도가 양호한 재료를 하는 게 좋고 함수비가 적은 재료가 좋고 경우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치환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장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에너지가 커서 생긴다면서요. 그러면 동적 다짐보다는 정적 다짐을 하는 게 낫고 두께를 낮게 하면서 여러 번 다지는 게 낫고 인력 다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시공은 뭐예요? 두께, 횟수, 속도예요. 요거는 별도로 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험 다짐 후 공법 규정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꺼내는 거죠. 두께, 횟수, 속도. 근데 이거 문제 풀었었죠. 우리 똑같은 문제 2번 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다짐하고 다짐에 대한 규정, 공법 규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좀, 웬간히 다져라. 적정하게 다져라. 그 얘기죠. 실무에서 너무 다지면 오히려 나쁘다라는 거죠. 그냥 드립다 다지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뭐예요? 아니 한번 못하다 하는 얘기니까 적정히 어떻게 다질 건가 하는 방법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제목이 나와야 된다? 시험 다짐 후 현장에서의 공법 규정, 다짐 공법에 대한 어떤 규정 방법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별도 대제목으로. 그게 핵심인데. 토지마다 다 틀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풀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찍은 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가 다 답안이 똑같을 거 아니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한번 안심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 나오면 이거 써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수십 번 한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꼭 답안 시험 복귀할 때 뭐라고 썼죠? 아, 근데 그 얘기를 빼놓고 썼어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한 번 듣고 알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번 들어도 그날 가서 긴장해서 못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답안이 똑같지 않다. 걱정하지 마시라. 마음껏 질리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답안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념이 답안을 여러 가지로 벌려놓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SMA 포장. 이거는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아스팔트가 여기 이제 차륜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차륜나중에 있으면은 얘가 전단 강도가 있죠. 보통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이 이렇게 있는데 얘 전단 강도 타우 F는 어떻게 된다? 요 차륜나중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전단 강도는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파이에서 마치 토공재료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C 값을 점착력이 이게 아스팔트가 점착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값, 얘는 골재의 내부 마찰각, 즉 골재의 만물림이 이제 요 파이 값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표현한다면 골재의 사이즈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량을 많이 극단적으로 올려서 끓여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구스 아스팔트라고 불러요. 걔는 C 값의 의존도가 확실히 커요. 점착력. 근데 반대로 골재를 극단적으로 크게 하고요. 아스팔트량을 극단적으로 적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SMA 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둘 다 적당하게 하면 뭐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가열 아스팔트 포장, 밀립도 포장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스톤이라는 것과 메스틱이라는 이 두 개의 재료가 같이 합쳐져서 됐는데 스톤은 뭐 하는 거예요? 단립도 조골재. 입도가 똑같은 게 조골재가 들어가고요. 큰 골재가 들어가서 얘가 대부분의 재료예요. 그 다음에 메스틱은 뭐예요? 나머지 떨거지 재료들. 아스팔트 또는 석분, 그 다음에 이제 섬유보강제 하는 건데 왜 섬유보강제를 넣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넣어요? 아니 얘는 두 개가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잖아요. 섬유보강제를 왜 넣는 거죠? 얘가 골재가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이 접착력을 늘리기 위해서 섬유보강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얘가 골재가 점착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점착력을 보강한다. 그럼 석분은 왜 넣어요? 석분은. 아까 얘기했었죠. 입상재료, 굵은 재료를 넣으면 안에 공급률이 커서 거기에 압축 치마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입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거기다 석분을 넣는 거예요. 채움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뭘까요?
공분율이 크니까 동결융의 저항성이 떨어져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포토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얘가 골재는 가만히 있는데 얘를 좀 온도를 좀 높게 하면은 이 메스틱 재료, 아스팔트하고 석분이 흘러내려요. 얘가 둥둥 뜨거나 흘러내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러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스톤 메스틱 아스팔트 얘기하면 재료의 구성, 시공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싱, 포트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재료 자체가 그게 취약해요. 아니 원래 태생 자체가 그게 취약한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플러싱에 대한 대책 또는요 포트홀에 대한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에서는 뭐 재료의 구성과 기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공에서는 뭐 테코팅을 한다, 포서를 뭐 140도로 한다, 그리고 이제 다짐만 좀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어 롤러만 빠지고 다 다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플러싱이나 동결융의 저항성에 대한 포트홀 이런 얘기는 강조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SMA 포장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포장에 대한 그 재료의 구성하고요. 플러싱이나 포트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재료의 구성과 플러싱만 나와도 붙어요. 그게 다 안 돼요. 나머지는 뭐 저거죠. 아스팔트 포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다가 답안에다 질러주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재료의 구성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포트홀이나 플러싱이에요. 그 얘기가 대제목으로 안 나오면 안 된다. 모식도 하나 지르고 대제목 하나 지르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이 재료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뒤에 가면 이제 안반부 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반부 포장이 시험 문제가 났는데 안반부 포장이 태생이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 태생이 얘가 동상방지층을 안 해요. 왜 동상방지층을 안 할까요? 밑이 안반이니까 물에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반부 포장은 동상방지층을 결정적으로 삭제를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동상 문제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즉 갱고부에서 이런 데 설치하면 구배가 이렇게 내려오고 갱고부에서는 안반부 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외계에 노출돼 있으니까 거기에 채수가 생기면서 거기서 동상이 생긴다고요. 웃기죠? 동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까 동상방지층을 뺐는데 동상에 취약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반부 포장하면 뭐 해야 돼요? 갱고부 또는 터널 입출구부에서의 뭐요? 동상대책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걸 뺐으니까 태생이 원래 그게 약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SMA 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가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제 차륜해주고 지지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얘가 태생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공급률이 크니까 물이 잘 기어 들어가고요. 이게 보수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동결융해가 생기면서 나중에 포톨이 생겨요. 그런 부분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할까요? 예.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복장관 간의 용접접합. 요거는 실은 이렇게 한번 쓸까요? 요 도복장이란 말을 빼볼게요. 빼보면은 쉽죠? 용접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다? 응력 전달을 하는 경우와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응력 전달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겹치기 용접하고요. 맞댐 용접 두 가지가 있다고요. 즉 맞댐 용접하고 겹치기 용접이 있는데 도복장관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상하수도나 열배관수관 같은 거 있죠. 강관으로 된 열배수관, 열관 우리가 이제 열배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수도 이런 배관할 때는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다? 이 용접에 대한 부분에서 맞대기하고 겹침 용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용접 후에 대한 검사 또는 용접 중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은 이거는 용접에 대한 부분 이음에 대해서 쓰셔도 전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강조할 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예.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부를 가공을 해요. 이렇게 이제 경사로 커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 용접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겹심 용접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얘를 이제 소켓식으로 이제 단부를 만든 다음에 소켓식으로 이렇게 강관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얘를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해서 겹치기 용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소구경일 경우에는 강관이 소구경일 경우에는 맞대기 용접이 좋고요. 강간의 내경이 충분히 확보된 대구경일 때는 겹치기 용접이 낫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차이점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용접 시 주의사항 얘기를 꺼낼 거예요. 주의사항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해요. 안전도 중요하다고요. 용접하면은 용접 불티가 뜰 수 있고요. 용접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품질에 대해서는 용접 결함에 대한 검사도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여러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도복장공법 하면은 이제 접합이니까 공법 유형으로 공법의 종류, 특징, 주의사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시공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용접기에 대한 부분에서 용접기에 대한 어떤 안전수칙이 결정돼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하잖아요. 용접기 하면. 용접기 하면 그냥 하나요? 보안면이나 보안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용접복 입나요? 용접 장갑하고요? 그거 안 끼고 하나요? 뜨거워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기 노출이 되면 안 되죠. 보호복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거 비치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세 가지를 구비하게 돼 있어요. 방화수, 방화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소화기. 이 세 개를 하게 돼 있어요. 물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소화기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 단부에 대한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커팅을 하고 닦아내야 되겠죠. 그 전처리라는 게 이제 준비공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배관을 정렬하고 아크 용접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품질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 한다? 준비공을 별도로 강조하고, 시공 중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강조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화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저런 거 하면은 보통 품질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안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품질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안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뭐가 있다? 저거 작업안전계획서도 세우고요. 뭐예요? 화재감시자라는 게 분명히 있죠. 화재감시자가 있는데 화재감시자는 뭐예요? 별도로 이분은 화재만 감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접을 하면은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복합공정에 들어가는데 불티가 튄다 하면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용접 불티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 30분 동안 불이 안 나요. 얘가 맨 처음에 접촉을 한 다음에 훈소, 연기만 살짝 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바로 할 때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래서 이 화재감시자는 어떻게 해요? 30분 동안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이 용접작업이 끝나도 어디서 연기 나고 나중에 불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뭐예요? 화재감시자. 불났을 때 어떤 대피나 이런 것도 하고 진화를 하는 것을 화재감시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용접시 주의사항, 용접에 대한 종류만 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뭐 한다? 우리 이제 도복장이라는 예를 들어서 열 배관이나 아니면 상수관로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만 쓰면 되는데 그 일반적인 용접에 대한 부분만 쓰셔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사장연수계 우리 풀었나요? 풀었죠, 저것도요. 예, 풀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사장교가 왜 이따위로 만들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교로 놓기에는 너무 길이가 길고, 현수교로 놓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고, 이 애매할 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사장 구간이 있어요. 사장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장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현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수 구간을 이렇게 해서 다람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사장 구간하고 현수 구간하고 사장 구간 이 사이를 얘를 빼도 얘는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실은 버틸 수 있는데 자, 여기 부재가 약간 틀려요.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면 자, 여기 이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힘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결국은 얘가 일로 가서 집안에다가 전달을 해요. 하중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면 케이블이 당겨지고 주탑을 통해서 바닥으로 지지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것은 힘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걷어에 뭐가 생긴다? 당겨지니까 압축력이 발생해요. 이 압축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재료를 쓴다라는 거죠? 콘크리트를 쓸까요? 강제를 쓸까요? 콘크리트는 압축에 유리하고요. 강제는 인장에 취약해요. 강제는 압축에 취약해요. 압축을 받으면 좌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뭘로 한다? 콘크리트 상판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땡기지 하고 이거 달아맺지 않으니까 뭐예요? 인장이 걸려요. 그러니까 강제가 나요? 콘크리트가 나요? 콘크리트로 했다가는 인장 균열이 생기고요. 가운데다가 무거운 걸 두는 게 어디 있어요? 가벼운 걸 둬야지. 그래서 뭘 한다? 강제로 해요. 그러면 이제 복합구조체예요. 어디가 제일 취약하다? 여기요. 저기에 어떻게 강성을 보강하는지가 중요해요. 특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강제인데 가운데 강제보다 여기 접합부 강제가 더 위험해요. 강제가 압축력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뭘 한다? 강성 보강 대책, 좌굴 보강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접합부 보강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모든 구조체는 접합부에 응력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접합부에 대해서 강성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사장현수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장현수교의 구성과 재료의 구성과 뭐 기능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사장교로 해서 여기는 뭐 압축력이 작용해서 콘크리트 재를 쓰고 여기는 인장력이 해서 강제를 쓴다. 그리고 강제를 쓰는 이유는 가볍고 장시간으로 비교적 뽑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장교나 일반적인 현수교 대비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꺼내요. 그 다음에 시공시주의사항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시공 순서별로도 쓸 수 있고 사장구간, 현수구간, 사장구간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뭘 강조한다? 이 접합부에서의 강제 인장, 압축, 좌굴 또는 콘크리트의 인장, 균열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강성 보강 대책을 꺼내야 돼요. 아니 거기다 스티프너를 더 넣고 브레이싱을 더 해야 돼요. 딴 데보다. 이해되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콘크리트에서 복합구조로 자 예를 들자면 여기 강압성 거더가 있으면 여기다가 거더 밑에다 콘크리트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압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다? 이쪽에서는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이 걸릴 수 있고 약간 이제 조금 따지자면 접합부에서 이쪽에서는 콘크리트에 인장이 걸릴 수 있고 여기서는 강제에 압축 좌굴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콘크리트에 대해서의 인장균열 억제 대책 또는 강제에 대해서의 좌굴 즉 강성 보강 대책 이런 얘기, 강성 확보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결론을 내세요. 논술의 핵심이 뭔가요? 그게 없으면 붙을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씨, 사정현수교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죠?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것만 알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답안을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사정현수교 공법용이니까 공법의 뭐 종류, 특징, 유의사항 이러고 말았어요. 그럼 뭐예요? 점수가 안 나올걸요? 50점대. 근데 거기다가 그 내용을 좀 못 썼어요. 근데 이 위주로 썼어요. 사장현수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복합 재료를 쓰는 방법이 나오고 구성도를 그리고요. 뭘 한다? 두 개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접합부에서의 콘크리트의 인장균열 억제 대책 뭐 이런 부분이요. 접합부의 취약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 강성 보강 대책 이런 얘기만 썼어요. 오히려 그 답안이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의 핵심을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한다?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강의하는 게 저희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한 건 학원이 이제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토목시공기술사가 제가 배출하는 이제 분들이 많아서 또 뭐 여기저기에다가 올리더라고요. 답안에 대한 평가, 그거를 하는 걸 올리면은 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얘기만 하지 거기에 논술의 핵심을 얘기를 안 하죠. 얘네는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 접합부가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장대 교량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캠버 관리 중요해요. 캠버 관리 써도 되나요? 예. 이 장대 교량은 바람이 불면서 풍진동에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풍진동에 대한 부분에서 공진대책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실은 사장현수교에서만 문제는 아니에요. 사장교나 현수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장현수교만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짚어내셨나요? 그게 핵심이죠. 물론 그런 답안을 써도 붙을 수는 있겠지만 논술의 핵심,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예요? 하여튼 모든 건 접합부예요. 우리 전에 이 유사한 문제로 뭘 했었냐면 하이브리드 중로 아치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치교가 있는데 이 아치교를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위에다가 길이 가면 상로, 가운데다가 길이 가면 중로, 밑에 길이 가면 하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로 아치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강재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재료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교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인장이 주로 걸리고 여기서는 압축이 걸리죠. 이렇게 아치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다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한쪽은 강재, 한쪽은 콘크리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취약할까요? 여기요. 저기에 응력이 집중된다고요.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타이바 같은 걸로 당겨가지고 강성보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강 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공부가 쉽고 재밌지 않나요? 아니, 다 할 필요가 없고요. 핵심만 보는 거예요.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 기사분이 오시거나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그래서 김정은 씨, 사장현수교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좀 알려줘봐. 아니면 예, 제가 이제 뭐 팀장이면 팀장님, 기사 한 분이 와가지고 사원 한 분이 와서 사장현수교가 뭐예요?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장현수교는 두 개를 나눠진 구간인데 핵심은 하나는 강제 쓰고 하나는 콘크리트 쓴다는 거야.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접합부인데 거기에 공학적인 어떤 대책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설명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것만 써도 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방법이 접근 방법이 틀린 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핵심, 결론을 내라. 그 부분만 알면 이제 다 풀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하려고 해요. 시공식 유의사항, 비교표 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 못 쓰죠. 그리고 논술의 핵심도 없고요. 그래서 뭘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자꾸 꺼낸다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한다? 여러분께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얘기하는데 딱 얘기를 보면 저 답을 저렇게 푸는 거는 현수교에도 저렇게 써도 돼요. 사장교에도 저렇게 써도 돼요. 사장교만의 특수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고 어디를 가다 붙여도 되는 답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뭘 얘기를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실무상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사장현수교를 나한테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짧게 5분 내로 또는 뭐 3분 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끝이에요. 그럼 기술서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사장교 비슷하게, 현수교 비슷하게 아니면 일반교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논술의 핵심만 별도로 강조해서 이것만 빼는 거죠. 즉 적합부의 좌굴형성과 어떤 강성 보강 대책에서 이중합성을 얘기를 꺼낸다든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거 진짜 좋은 답안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할까요? 자,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 네.